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형법 제3범죄론을 담당해야 되는 오지현 선생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이제 개설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형법을 전체적으로 한 5파트 정도로 나눠놨어요. 5파트 정도로 나눠가지고, 물론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좀 양이 많은 게 범죄론이긴 한데, 이 강의는 이제 어느 형법 수업이든 또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든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빼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수, 그다음에 이제 공범 합쳐가지고 미수 공범론으로, 그다음에 총론에서 죄수와 형벌이 있죠. 이 두 개를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론에서 개인적 법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살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상해, 폭행,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 좀 생략을 했고요. 빈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제3범죄론 이 부분을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파트가 나오는 게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동네가 있죠. 문서죄 부분. 그래서 통화, 유가증권 문서 그쪽을 묶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들어갔는데 공무범죄론,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뇌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통합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사사법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범인은닉, 도피, 위증, 증거인멸, 무고 그런 쪽을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몇 회씩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4회, 3회, 그 다음에 이게 6회 정도 잡혀있고 3, 4 이렇게 잡혀있나요? 하여튼 뭐 자세한 횟수는 저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몇 회씩 해가지고 좀 쪼개서 놨습니다. 이거를 강의한 취지가, 개설한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쪽 뭐 미수 공범론 쪽만 내가 약하다 또는 뭐 제3범죄론 이쪽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듣고 싶다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형법 전체 강의를 결제해야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안 듣고 싶은 부분 아무리 백 시키려고 해도 그냥 쭉쭉쭉 넘어가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 있죠. 아깝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마 강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다가 이쪽도 반영이 계속 좋으면 이 범죄론 부분도 따로 책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책마다 미수공범론, 죄수형벌론, 제3범죄론, 문서론, 그러니까 문서죄 관련, 그 다음에 공무범죄론 해가지고 한 5파트로 책이 따로따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쪽은 되게 얇아요. 이제 이쪽도 약간 얇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두껍습니다. 한 230여 페이지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책들까지 우리 출판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만들어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를 개설한 취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 강의는 선택형과 사례형 둘 다 사실은 거의 커버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선택형 쪽에 약간 70%,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쪽에 30% 요 정도 비율로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형은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선택형 역대 이제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설도 다 달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문제들 관련해서 진도별 모의사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꼭 우리 시험에서 나와야 될 것들 그런 거 책에다 넣고, 또 이제 제가 부족한 거는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어떤 세트 이런 거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로 커버가 될 건데, 사례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왔던 법전형 모의고사라던가 실제 기출된 우리 변시 6회 문제까지 해가지고 꼭 정리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번 강의 때는 못해요.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이제 6월 5일부터 이게 아마 강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 때 아예 교재 자체가 사례 대비입니다. 사례 대비 형법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 테마별로 우리 쭉 교과서 순서대로 가면서 어떤 주요 쟁점들이 있죠. 그 쟁점 밑에다가 쟁점 있으면은 이 밑에 우리 기출된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하고 법전형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출제됐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 미기출 이런 것들 좀 대비를 하고, 또 시험에 나왔을 때 실제 답안에 따른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맞춰서 시험에 쓸 만큼 해서 대비를 해놓기 위해서 이 책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사례형 대비를 따로 들으시고 싶다면 이 뒤에 6월에 있는 강의 그걸 한번 선택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나머지는 이쪽 테마 강의들은 선택형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산범죄론 관련해 가지고요.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진도 나갑니다. 자, 이제 재산에 대한 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산죄, 우리가 여기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형법 지식만 갖고 여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동네는 우리가 물권법이라든가 기타 뭐 채권에서 배운 내용들, 하물며 민법 총칙에서 배운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더 요구하는 게 뭐가 되죠? 상법에서 특히 이제 횡령배임 쪽에서는 상법상의 회사법 관계, 그다음에 어음수표 관계 있죠. 보험은 안 나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강사들이라든가 우리 변호사님들도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형법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일도 하면 아시긴 하겠지만 또 이제 실무만 하다 보니까 실체법적인 내용을 많이 까먹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법 이런 쪽 판례 하면서 재산죄 관련된 부분들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엔 나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한도 끝 없이 외우는 것도 정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 역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이런 대비를 해서 여전히 저도 민법책이라든가 상법책이라든가 다양한 책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해되게 판례를 보면서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판례를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빼버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역시 수험생 할 때랑 또 이제 강사할 때랑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강사 되면은 수험생 때는 야, 저런 시험에 안 나온 거 왜 집어넣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책에서 뭐 책을 봤는데 커버가 안 되는 판례들이 있어. 이런 게 이제 나와버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있게 되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요. 제 책이지만 만약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빼십시오. 지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잘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에서 이제 재산죄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재산죄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객체죠. 객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그 다음에 둘 다 객체로 하는 건지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나중에 장물죄하고도 연결돼요. 보시다시피요. 객체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한 범죄가 절도, 횡령, 장물, 손괴입니다. 손괴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절도, 횡령, 장물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득죄,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배임죄하고 컴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것이 조문 순서대로 강도, 사기, 공갈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꼭 기억해야 되냐면 장물죄도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배임으로 얻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있죠. 특히 제2매수인이 악의의 제2매수인이란 말이에요.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사들였다. 이랬을 때 또는 적극가담했다. 이랬을 때 작물 취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또 대표적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거 있죠.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비밀번호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체시키는 것도 컴사기잖아. 그러면 컴사기로 취득한 이 돈을 갖다가요 정을 하는 자에게 줬어. 이 정을 하는 자가 작물 취득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고. 왜? 작물죄의 객체는 재물만 객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범죄 이게 무엇인가,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건지 잘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영득사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범죄가 있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와 손괴죄인데 이런 것도 왜 나중에 불법 영득사의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 중에 뭐가 결여됐기 때문에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 방법 관련해서 탈취죄와 편취죄, 절도, 강도대, 사기, 공갈 이 네 개는 좀 구분을 하셔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와 직결되냐면 우리 이제 이미 시험에서도 올해 기출문제였습니까? 작년 기출문제였습니까? 그 나왔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형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작년 문제였나 보군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 신용카드를 뺐는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죄책을 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강취나 절취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어. 그래서 최협의 정도의 폭행에 의했다. 이런 강도야 강도. 그렇게 되면 그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강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권한 없는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 본래 용법대로 사용했으니까 현금손해를 받았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또 ATM 즉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실력적 지배에 옮겼기 때문에 절도가 역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절도죄는 상경이 아니라 실경 이렇게 되고 또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자기 카드인 양 결제를 했어. 그럼 또 뭐가 돼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 실경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쭉쭉쭉. 하지만 편취나 사취, 다시 해서 같은 얘기군요. 사기나 공갈에서 가져갔었을 때는 하자 있는 의사지만 어쨌든 처분행위가 있잖아요. 처분행위 그리고 민법 110조에 따라서 우리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유효 상태니까 하자 있는 의사지만 처분 권한 부여받았어. 사용 권한 있다고 가서 신용카드 딱 ATM기 넣고 돈 뺍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자니까. 그리고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요. 사용 권한 부여받은 애가 왔으니까. 그렇죠? 또 가맹점 가가지고 자기 거 신청해서 카드 긁었어요. 물건 구입했습니다. 사기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나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폭행의 정도가 광의 정도인 폭행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갈죄에서 폭행은 광의, 협박은 협의입니다. 이런 거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작년 문제에서 결국은 폭행의 정도가 최협이었다. 강도라면 이 신용카드 1년에 사용한 행위들이 각각 범죄가 되지만 단순히 광의의 폭행 정도였다. 그렇게 되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처분행위에서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1년 행위들은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취 강취한 건지 편취 갈취한 건지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법이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런 쪽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 풀 때요. 케이스 푸는 데서 상당히 많이 써먹는 게 마지막 기준이에요. 누구 소유 누구 점유냐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 객체로 할 때입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에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한 범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횡령이다. 횡령. 물론 이 점유는 신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횡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자기 소유인데 타인의 점유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재물 이게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케이스 해결 능력을 많이 이제 배양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판례 중에 타인이 팔아달라고 위탁한 물건의 판매 대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갑이 을에게 맡기면서 이 물건 좀 팔아주게 내가 심심치 않게 뭐 사례를 하겠네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 물건을 갖다가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 놓고는 1,000만 원 자기 수중에 있죠. 이 1,000만 원 누구 거다? 위탁자 거야.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즉 갑소유 을 점유의 재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다 주기가 아까우니까 뭐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갑한테 아이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500만 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500만 원만 건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횡령죄 외에요 사기죄도 해당해 보이죠. 하지만 사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갑에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 너 가져라는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가 따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하나 더 논 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기죄, 재물을 객체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누구 점유 현재? 갑의 소유지만 을 자신의 점유야. 그래서 사기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판례죠. 어쨌든 그런 케이스 같은 거 풀이할 때 많이 써먹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소유와 점유 기준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객체, 그 다음에 침해 방법, 소유와 점유 기준 이 세 가지 기준만큼은 정확히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죄, 객체 하나씩 나오겠죠. 재산죄, 객체 처음에 나온 게 뭐겠어요? 재물.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이겠죠. 재산죄 객체는 재산상 이익. 이 두 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에서는 요거를 이제 많이 다룰 테고 특히 이제 여기가 절도하고 횡령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재물만 객체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재산상 이익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언제 기수냐 이거. 이 기수 시기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야. 절도를 예로 들었었을 때 남의 재물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면 되잖아. 특히 이제 이런 분필처럼 부피나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아서 이런 물건들은 딱 잡아서 넣는 순간 기수가 되겠지만 부피나 어떤 무게 등의 이게 커가지고 바로 점유이전이 힘든 거 있죠. 그거는 자신의 실력적 점유하에 옮겨놔야 돼. 그러니까 막 큰 뭐 몇백 킬로짜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놔야 돼. 승용차에 실턴가 이 정도 돼야 기수가 되거든. 그런데 재산상이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 기수냐? 특히 이제 이런 뺏는 행위 등이 예를 들어서 강취했다 칩시다. 최협의의 폭행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뭐 카드를 결제하게 했어요. 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했어. 이랬을 때 이거는 민법적으로는 무효란 말이에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야, 무효. 이러면 재산상익을 취득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겠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기수시기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예전에 이제 이 재산상익에서 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견해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재물, 재산상익 이런 거 놓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부터 봅니다. 우리 이제 형법 346조는 동력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본장해체, 즉 재산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 딱 뜨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재물. 재물은 당연히 유채물 및 다수월 판례 그리고 우리 조문에 따를 때 관리 가능한 동력까지 포함시키겠죠. 이때 관리는 물리적 관리입니다. 사무적 관리가 아니라 물리적 관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 보면 형법상 재물은 유채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관리가 가능하면 유채물 외에도 무채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346조는 사실상 주의 규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재물성에 대해서 이 견해가 두 개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사법시험 같은 데서 예전에 한 번씩 물어봤었던 건데요. 관리 가능성설 대 유채성설이 있거든요.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관리 가능성설, 유채성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통설 판례는 뭐예요? 유채물뿐 아니라 관리 가능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통설 판례야. 그러면 지금 동력 규정 346조는 원래 없어도 상관없는 규정이라고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관리 가능성설에 따르면 굳이 써놓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만 자, 유채성설은 뭡니까? 유채성설. 이건 소수설인데 재물이라는 것은 동력 이런 건 안 들어간다. 유채물만 원래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형법 346조에서 동력도 관리 가능한 동력도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라 그랬으니 이 규정은 뭐가 되는 거야? 특별 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데서 이런 지문들도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설에 따르면 통설 판례에 따르면 주의 규정 생각하시고 자 3페이지 봅니다. 유채물 당연히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을 말하죠. 현금 이건 뭐죠? 우리가 민법에서도 한번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장물죄에서 장물죄 객체와 관련해서 환전통화, 자기합수표와 교환된 현금 이런 작물성 등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일단은 현금은 원래 뭐죠?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죠. 그래서 특정돼서 보관된 금전이 아닌 한 이거는 사실은 재산상 이익적으로 보는 게 맞아. 그런데 어쨌든 현금도 유채물은 맞아요. 이 자체 재물성을 강조하면. 그래서 유채물이나 채권 같은 권리는 유채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금은 유채물이나 채권과 같은 권리는 유채물이 아니다. 우선 현금은 재물로 좀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이걸 재산상이익으로 평가도 가능할 때도 있지만 현금 뺐다. 재물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에 나오는 것처럼 주주의 권리인 주식 있죠. 여러분 주식과 주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주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요. 주권은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해서 점유를 수반해야 됩니다. 점유가 필요하게 되는 유가증권이지만 주식은 우리가 상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본의 구성단위죠.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뭐 주주의 권리 이런 거 표창하는 표창단위 하여튼 뭐 그래요.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 하는데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권은 재물이지만 주식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예전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써 있는 것처럼 권리가 화체된 어음수표, 유가증권 그리고 원주주 명부를 복사해 놓은 제4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재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가능한 동력에서 쭉 나오죠. 관리담은 물리적 물질적 관리를 말한다. 하지만 에너지 재물이 된다 하면서 이 정보 있죠.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동그라미 별표 정보 특히 전파, 이제 정보 관련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전기는
전기는 우리가 도전에서 전기 도둑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전기는 재물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부터 보면 광어권, 이 광어권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 없고 우리 시험 쪽에서 이게 등장했었던 판례예요. 우리 모의고사부터 출발했던 건데요. 사금 채취 광어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요. 광어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객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 현재 남아있는 거 결론적으로 이자간 명의신탁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2014도 6992에서 2016년 5월 19일 날 나왔던 전원합체 판결에서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등격 명의신탁에서 이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무죄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판례들 매도인 선이나 악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서도 무죄설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자간 명의신탁밖에 없는데요. 이자간 명의신탁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수탁자 임의 처분은 횡령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것처럼 광어권은 권리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 2번에 1번 별표를 해두시면 되겠죠. 참 이게 사례형도 많이 나오고요. 객관식 우리 선택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갑이라는 자가 회사의 기밀을 빼기 위해서 USB 그렇죠? USB에다가 저장도 해. 옮겨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출력해 와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재물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USB 옮기거나 이런 거 자체가 정보 절도가 안 돼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게 뭐라고요? 출력했다니까. 실제 판에서는 A2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오거든. 그러면 이 출력한 문서 있죠. 출력한 문서가 재물은 맞아요. 종이장 맞잖아. A4, A2 용지 다 우리가 그건 종이 맞잖아요. 재물성은 인정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야 돼. 이게 누구 소유 누구 점유냐 이거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한 거기 때문에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절도가 안 됩니다. 두 개를 나눠서 갑니다. 정보 자체는 재물성 탈락. 그 다음에 뭐다? 자신이 이용하려고 출력한 그 용지 있죠. 정보가 실린 용지 자체는 뭐다?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재물이지만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정보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어떤 부분요? 2번에서 나오는데 이 출력한 부분이 이제 2번에서 나오는데 자, 2번을 좀 더 잘 봅시다. 판결로 2번.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 나오죠. 그래서 생성한 문서 동그라미.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입니다.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를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정보 자체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 있죠?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 자체는 재물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자기 점유라 그럴까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에요. 재물성이 아니냐? 재물성이 인정되지만 이거라서 절도가 안 되냐? 차이점 구분해가지고 둘로 좀 나눠서 쓰십시오. 이거 사례 많이 내면요 많이 당황해요. 막 이 자체가 절도가 안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되는지를 막 헛소리들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 두 개 따로 쓰셔야 됩니다. 강조를 해드립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로 원주주 명부를 복사해 놓은 복사본이 있죠.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원래 복사해 놓은 것 자체 이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할 의도하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걸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가 됩니다. 구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전화통화 나오죠. 전화통화 이런 것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두 번째 줄 언더라인 이러한 내용의 영문은 무형적 이익에 불구하고요.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대요. 아까 뭐 전파 이런 것처럼 뭐 무선 전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영문은 무형적 이익에 불구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래서 재물성 자체 탈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되지 않고 작년 우리 법전협 모의고사 3회였던가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었는지 몰라요? 뭐가 나왔었습니까? 사례 문제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훔쳐가지고 그럼 절도죠.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절도 외에 거기서 인터넷을 막 사용하거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건 건 이거랑 똑같아. 인터넷 마음대로 사용한 거. 이거 역시도요. 절도라든가 사기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무형의 이의 걷는 거. 그래서 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이용하고 통신료 사용하고 이런 거 자체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전산 처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어서 사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도전행위 밑에 나오죠. 이거 전기 재물성 인정됩니다. 절도의 객체가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는데 재물 관련해서 이제 유채물 관리 가능한 동력 관련해서 하나를 배웠고 그다음에 최소한 재물도 제3범죄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재물 당연히 뭔가 가치가 있어야겠죠. 가치가 있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제3범죄 객체가 되겠죠.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가치는 뭐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냐? 이건 당연하죠. 경제적 가치. 이 자체뿐 아니라 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뭐 남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니더라도 이 소극적 가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소극적 가치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다시 얘기해서 너무나 못생긴 애인 사진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옆 사람 보여주고 막 토할 정도로 못생겨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애인 사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순수한 경제적 가치는 없더라도 소극적 가치나 주관적 가치라도 갖게 되면 재물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가치에 불과하더라도 관계없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가치 가지면 땡큐인데 그 외에도 소극적 가치나 주관적 가치라도 갖고 있으면 일단 재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얘들은 여러분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물건, 재물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절도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도 나오죠. 판결로지 1번에서 나오게 되는데 언더라인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소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소금. 자, 이런 경우도요. 소극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자, 소극적 가치가 액면 그대로 평가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소극적 가치인데 돌려서 쉽게 평가하면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어음 조각이더라도요. 이걸 어떻게 다시 조합을 잘하면 어음 위조, 다시 해서 유가증권 위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성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세 조각을 찢어버리면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소금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쓸 게 뭐다? 재물성 관련해서 재물의 가치인데 소극적 가치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유가증권 위조에서 보이겠지만 나와 있죠.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 발행 명의 약소금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소금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관한 없이 타인명의 약소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되는 거죠. 행사 목적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쭉 나오는데요. 동그라미들 하나씩만 치면서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4번들 동그라미 치시고 2번에서는 신문길 소환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출고 의뢰서 용지, 그 다음 4번 주권 포기 각서. 이게 우리 모의고사인가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1, 2, 3, 4번에는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일단 어떤 문서 서류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 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 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지는 것이며 동회사 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래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왠지 이거 뭐야? 그러면 이 회사에서 그냥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 업무 중 기술 분야에 관한 문서들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사용이 허용된 거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를 갖고 있고 일정한 자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 권한만 부여했을 거기 때문에 회사 소유, 회사 점유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어서 소유권의 대상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가치도 있는 거로 봤습니다. 재물 맞고요. 그다음에 6번 인감증명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7번에서 도시계획 구조 변경 계획서 다 종이들이에요. 서류들. 재물 맞고 마지막 8번 주민등록증 우리 지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재물성 인정됩니다. 넘어가세요. 이 정도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재물성이 간단히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만 나와요. 부동산도요. 횡령 객체됩니다. 횡령 객체되고 뭐 강도 사기 이런 다 객체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강도에서도 객체가 되는 건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요. 재산상 이익으로서 알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 나오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냐가 물어보는데 절도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 이건 사례형을 위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놓는 거. 정확히 따지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놓는 거. 이게 바로 절도입니다. 의사에 반해서란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의사에 반하여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옮겨놓는 거. 나중에 절도할 때 다시 한번 나왔겠지만 본질적 개념이 뭐다? 타인의 점유 배제 그리고 자신의 실력적 또는 제3자 실력적 지배 설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두 문구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 만들어 볼게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옮겨놓는 것. 이게 바로 절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절도가 뭐라고요?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점유로 또는 제3자 지배하에 옮겨놔야 된다고. 부동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절도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하나 체크하십시오. 1번에 나오는데 사기 공갈 등에서 부동산도 재물에 해당한 것은 이론이 없으나 절도죄에서 특히 부동산이 재물에 해당한지 문제되는데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넘어가시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4번이죠. 4번 금제품과 불법원인 급여물의 재물성입니다. 금제품부터 이제 나오게 되네요. 금제품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우리 학설들은 일반적으로 소유, 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을 절대적 금제품이라 그러고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점유가 개인의 사적 점유가 부정되는 것을 상대적 금제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절대적 금제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써 있죠. 금제품이란 법률에 소유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금제품은 단순히 소지 점유만 금지되어 즉 소유권 인정되지만 점유가 금지되는 상대적 금제품. 불법 소지 무기 마약 이런 거고요.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품. 이게 이제 위조통화 위조유가증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대적과 상대적을 나눠놓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 다수설의 입장은요 절충설이에요. 절충설이어서 절대적 금제품은 애초에 소유권의 객체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의 객체, 재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대적 금제품 어쨌든 소유권이 인정된다니까요. 일반적 소지만 금지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절충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 상관없습니다. 그 유명한 무주 리조트 리프트 탑승권 사례에서 위조된 유가증권도 그 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점유자의 소지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절도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적극설입니다. 절대적 금제품인 위조 유가증권 발음이 꼬이는군요. 위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뭘 인정했다? 절도의 객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적극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십니다. 재물성의 인정 여부. 자, 참고로 이 쟁점 정의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책 전체에서 나누어 보다 보니까 쟁점 정의 번호가 32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제 교재에서 거의 한 50개 정도를 쟁점 정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객관식은 당연히 나올 거 뭐 말도 안 할 정도로 중요하고 사례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미 우리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대부분 등장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시험 나왔을 때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 법전형 모의고사 같은 데서 또는 기출문제 같은 데 또는 다른 시험 문제에서라도 나왔던 다른 증열 있죠. 예전 사시라던가 뭐 법원행시라던가 법무사라던가 기타 2차 시험이 있는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곳에서 발췌해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아하 이 논점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보시면 갑은 자신의 친구 을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을이 행사할 목적으로 정교하게 위조한 어음열장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자, 이거는 위조된 어음이라는 걸 알면서 그중 2장을 을 몰래 절차해 가져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위조된 유가증권.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금제품이 과연
절도의 객체가 되냐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사례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 갑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아는 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랄지라도 또는 출입이 허용된 장소랄지라도 범죄 목적으로 출입할 때는 이 자체가 뭐다? 주거 침입이 된다 그랬죠. 하지만 이 사례는 갑이 처음부터 이 위조된 어음을 절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들어갔어. 의사에 반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들어간 다음에 범죄 의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주거 침입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자, 문제점입니다. 일반인의 소지거나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품의 경우에도 절도 등의 재산범죄의 객체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드립니다. 이런 거를 쟁점 정리나 문제점 있다 쓰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게 쟁점 정리 이걸 쓸 때 물론 쟁점 정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체도 갈등은 있어요. 배점이 좀 있다면 쟁점 정리를 쓰고 가는 게 좋은데 한번 5점, 7점 이런 거 나올 때는 쟁점 정리 쓰지 마십시오. 그냥 막바로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논점 바로 쓰시면 돼요. 갑 이런 데에서 갑이 훔쳐간 것은 위조어음이라서 절대적 금제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도 객체가 되는지 견해드립니다. 그냥 바로 그냥 써버리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쟁점 정리 같은 거 크게 써야 되잖아요. 사실관계에서 첫 번째 논점이 뭐고 두 번째 논점이고 세 번째 논점이 뭐다 이런 거 쭉 쓰는 거 있잖아요. 쟁점 정리 최소한 한 10점 이상 될 때는 좀 쓰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다가 좀 써먹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일일이 제가 썼어요. 물론 다른 쪽에 딴 쟁점 정리라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점도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앞에 내용 좀 잡기가 논점 부각시키기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문구가 나오기가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소유지나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품의 경우에도 절도 등의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견해드립니다. 이 정도 쓰시면서 학설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뭐 길게 써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적극설은 뭐죠? 적극설은 절대적 금제품, 상대적 금제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물성을 인정하는 적극설. 그 다음 절충설 나오죠.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지만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을 부정한 절충설. 그리고 상대적인 건 절대적인 금제품의 재물성을 부정하는 소극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길게 좀 써놨죠. 금제품에 대하여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적법 절차로 몰수되기 전까지 그 소지를 보호해야 하므로 금제품도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 그리고 상대적 금제품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이지만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부정하는 절충설. 그리고 세 번째,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은 법질서의 체계상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물성을 부정하는 소극설의 대립이 있다. 이렇게 길게 일단 써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금제품의 재물성 자체에 대해서 논점이 클 때 이렇게 학설도 자세히 쓰면 되고요. 우리는 실제 시험 나오면 그냥 간단히 쓰세요. 그냥 금제품도 재물성을 인정하는 적극설. 금제품의 경우 재물성을 부정하는 소극설. 그리고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을 부정하나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을 긍정하는 절충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판례 이 두 줄 꼭 외우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 써야죠. 우리가 학설도 배점이 있어요. 사실은 학설이랑 판례랑 우리가 모의고사, 법전형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시면은 전부 이제 대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도 다 봐요. 어떻게든 다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배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설도 정해져 있고 판례도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기출 거기에서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보면은 학설도 배점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대입이니까 이건 진짜 대입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판례를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간적인 압박감 그리고 학설이 생각이 안 나. 그럼 판례라도 정확히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학설은 뒷전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가들 뽑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물론 사법 시험보다 순수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종래 이제 사시에 비해서. 그래서 판례 아닌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판례 아닌 사안을 거의 내지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판례대로 근거를 제시하시고 판례대로 결론을 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학설도 좀 써주세요. 그럼 남들보다 당연히 배점은 더 받게 될 겁니다. 네, 다시 강조하지만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뭔가 논점이 많고 시간 내에 내가 이 논점을 다 못 건드리겠다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례. 그 다음에 판례 태도에 따를 때 결론.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최고 좋아. 원래 원칙은 사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원래 사례가 출제됐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쟁점 정리가 들어가요. 쟁점의 정리가 들어가고 논점이 한 3개 있어요. 그러면 이 1번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자 2번에서 뭐뭐의 이제 죄가 되겠죠. 주로 뭐뭐의 성부.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로마자 3번이에요. 역시 무슨 죄의 성부 또는 존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돼요? 4번 해가지고 또 뭐뭐 관련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에서 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사안의 해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해결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각 뭐 2번, 3번, 4번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논점에 관해서요. 뭐 쟁점 정의 썼으니까 여기서 따로 문제점 안 써도 돼요. 근데 쓰고 싶은 문제점도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견해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견해 대립. 아이고. 견해 대립.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갑시다. 학설의 태도. 학설의 태도. 그다음 판례의 태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견해 대립 있으니까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 또 두 문자로 이걸 갖다가 뭐 학판검에 따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학판검에 따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따면 학판검사입니다.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까지 포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이 몰라. 모르고 그냥 이게 판례 태도가 1번 되는 거예요. 판례에서 뭐 사안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해서 판례 뭐라 그랬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줄여가지고 판례만 썼으니까 검토 굳이 안 써도 돼요. 물론 학설을 생략하다 보니까 뭔가 판례만 쓰니까 빈약해 보여. 그럴 때는 검토를 조금 언급하셔도 돼요.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래서 항상 목차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각 내용에서 학판검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 견해 대립 없는 건 사실상 안 내요. 사실상 안 내고 판례 없는 건 거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판검 쓰는데 보충성 원칙에 따라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학설은 포기한다. 이런 마음으로 판례 태도 쓰시고 판례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갑은 뭐뭐뭐뭐 되기 때문에 뭐가 인정된다 또는 부정된다 하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안 쓸 때 좀 정리를 하시고 특히 쟁점 정리 대신에 문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이런 거 잘 외우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학설 태도 자세히 써놨는데요. 좀 줄여 쓰셔도 되고 판례 반드시 기억하다 이겁니다.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된다. 적극설 입장. 그래서 검토 보세요. 제3범죄 특히 절도죄는 뭐지요?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도 이거 오타다. 형법에서 점유권이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점유라는 말 써야 됩니다. 민법에서 있는 것처럼 민법상의 어떤 추상적 점유 있죠. 추상적 점유권 이런 거는 형법에서 인정되잖아요. 형법에서 그냥 점유라 그럽니다.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건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3범죄 특히 절도죄는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도 그 보호법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도 재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왜? 몰수되기까지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점유를. 그러니까 이런 동거를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위조된 점을 알면서도 동어음 10장을 발견하고 2장을 을몰래 절차에 가져온 행위는 이게 바로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체와 관련된 거예요. 객체와 관련된 거. 이제 사례형 대비가 아니라서 이걸 자세히 제가 구성 요건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지만요.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객체에서 쓰고 그 다음에 뭐다?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 배제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이전 이 네 가지로 쪼개서 쓸 수가 있는데 원래 쟁점 정의 때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는 특히 뭐와 관련해서 금제품과 관련해서는 재물성 인정되는지 절도죄 객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하면서 목차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밑에 판례 원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판결로지 1번 이게 이제 무주 리조트 리프트 탑승권 사례인데요. 일단 판결로지 1번에서 이건 이제 유가증권 위조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위조죄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세 번째 줄 봅니다. 일단 유가증권입니다. 이 리프트 탑승권도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권리 행사 처분에 점유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본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맞고 갑이 위와 같이 발매할 권한 없이 작성 권한 없이죠. 발매기를 이미 조작함으로써 리프트 탑승권을 부정 발급한 행위가 바로 유가증권인 리프트 탑승권을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작성 권한 없는 자 타인 명의 즉 무주 리조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만들어냈다. 됐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바로 나오죠. 작성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제가 아까 앞에 쟁점 정의 썼던 그 내용이 되겠군요. 결론적으로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 행위와 리프트 탑승권을 절취하는 행위가 결합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재산범죄로 영득한, 다시 해서 절도죄로 영득한 재물에 해당하니까 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논리 구성을 왜 했냐면 이놈으로부터 싼 값에 이 리프트 탑승권을 사들인 놈을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놈을 작물 취득으로 처벌해야 되니까 이 금제품 절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절도를 부정하게 되면 얘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얘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작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아닌 급형을 나오게 되는데요. 재물성 자체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기의 객체 충분히 돼요. 그런데 각 범죄의 객체가 되는데 유독 원칙적으로 불법 아닌 급형물에 대해서 범죄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횡령죄 기억하십시오.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법 아닌 급형물에 대해서 민법 746조 본문에 따라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물 보관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로 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은 부정해요.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포주 사례. 이때는 역시 우리 민법 746조 단서 유추 적용이죠. 그래서 불법성 비교론을 통해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클 때, 그때는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고요. 민법에서부터 배웠었죠. 원래 이제 746조 단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을 텐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불법성 비교론을 펴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포주 사례에서만큼은 이 포주의 불법성이 율락녀의 불법성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그 매음료 임의로 제가 이제 영득했던 사례에 대해서 포주에게 횡령을 인정했던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아닌 급여물은 어디에 잘 나온다? 사기에서도 가끔 물어보지만 횡령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주 논점으로 쟁점 정의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재물성은 인정된다. 그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간다. 자, 그다음입니다. 이제 재산상 이익 얘기가 나오네요. 자, 물론 이제 절도의 객체는 아니에요. 재산상 이익 논의가 나온 것은 이제 뭐다?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컴사기와 배임,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강도, 사기, 공갈 이런 애들,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런 애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범죄들. 자,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적극적 이익이나 소극적 이익,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다. 이런 건 민법에서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개념 써 있는 거 보시고, 이제 재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이제 어렵게 물어볼 때 이런 거 다음 중 각각의 학설에 따를 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시오 해서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당장은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올 테니까요. 그냥 우리는 경제적 재산설대로 판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제적 재산설로 인해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사기나 강도에서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할 때 민사적으로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이럴 때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기수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재산의 개념에서 뭐 법률적 재산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법상 보호할 가치는, 즉 민법상 유효한 것만, 유효한 어떤 그 재산상 이익만 재산상 이익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좁죠. 그래서 취소해버리거나 무효사유가 있거나 이래버렸을 때는 애초에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협소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중에서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만 포함시킨다. 이게 이제 현재 다수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종래 다수리가 될지. 하여튼 뭐 이런 건데요. 이 개념이 좀 애매해요. 민사적으로도 완전 적법할 건 아닌데 민사적으로 보호할 가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 재산설보다는 약간 넓어요. 넓어. 근데 이 개념이 애매하다니까요. 아까처럼 강박, 완전히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재산상 이익, 이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포함시킬 수 있냐, 그런 데서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판례가 제일 명쾌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경제적 재산설, 민법상 무효, 상관없어. 이게 그냥 경제적인 가치만 있으면 재산상 이익으로 보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예전 사시에 나왔던 것처럼 각 학설에 따른 매치시키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중 각 학설에 따른 재산상 이익 해당하는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는 당분간 안 나올 테니까 마음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경제적 재산설만 우선 살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교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로 법적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법적 측면은 형법상 말고 민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 상법상 이런 거. 그래서 노동력 기대권, 상인의 정보 이런 것도 다 경제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비판점은 보세요. 뭐겠어요?
이 민사적으로 보호 가치 없는 이 불법한 위법한 이익도 형법에서 보호하면 그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이익도 재단상익에 포함되어 재단상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법질서의 통일성, 특히 법질서 통일성, 민법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형법에서 보호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해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좀 명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밑에 판례로 바로 연결되는데 판결유지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판례 2번, 판결유지 2번이 아니라 판례 2번, 동그라미 2번. 거기부터 별표를 쳐두십시오. 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기순가 또 사법상 유효해야 되냐 그런 거를 고려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고려 안 합니다. 판결유지 1번. 형법 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게 바로 뭐냐면 333조 전단이 재물이고요. 후단이 재단상 이익이거든. 그래서 재물 또는 재단상 이익 둘 다 객체가 되는데 후단이니까 재단상 이익에 대한 강도죄는 그 요건이 되는 재단상 이익이란 잘 보세요. 재물 이외의 재단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단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단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됐죠. 민사하고 상관없다. 괄호쳐서 외우십시오. 외견상 재단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거기까지. 다시요. 외견상 재단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그것만 있으면 바로 재단상 이익 취득을 한 걸로 봐요. 그래서 판결로 2번 봅니다.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라 하여금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합니다. 다시 해서 이게 어떤 사례냐면 이놈들이 이제 취객들을 상대로 만취한 취객을 유인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취한 그 피해자들 손님들이니까 추운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히터 틀었는데 들어오면 금방 졸아버리잖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주를 쫙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딱 깼을 때 양주를 몽땅 먹은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몇백만 원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먹은 적 없다. 니들 이 자식들 뭐 사기꾼들이냐 어쩌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술을 처먹었으면 술값을 내야지 하면서 병으로 이제 깨고 난리를 치니까 뭐야 사실상 카드까지 뺏긴 거예요. 강취 당한 상태에서 서명해. 안 해.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병으로 내려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부득이 서명을 합니다. 이건 민사상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라서 이 자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요? 외관상 각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그게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판결로지 2번을 봐야 되겠구나.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했죠. 이 순간 뭐가 된다? 민사적으로는 이게 법률상 무효일지라도 외관상 각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누구? 피고인들은. 이 순간 기술하는 겁니다. 민사적으로 유무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재단상 이익은 취득한 거로 봅니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나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 회사 통해 가지고 이거 그냥 법률행위 무효로 돌릴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읽어봅니다. 외견상 재단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수시가 여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1번 판례가 아까 봤던 불법 원인 급여물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매음을 전제로 했었을 때 자 이렇게 보세요. 사기죄 객체가 되는 재단상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성행위를 하면 금품 대가를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민법 103조 위반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와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계약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호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망을 해서 그 화대라 그러죠. 이 매음료를 면탈합니다. 사기죄 객체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가지고 사기를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103조 위반이어도 상관없다고요.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걸 전제로 성행하는 경우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 객체는 경제적이 해당하니까 매음료 기망해서 면탈했다면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재단상이 경제적 재단설입니다. 우리 판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상 점유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점유. 자, 점유 뭘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유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타가 난 건데 형법에서는 점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형법상의 점유란 점유 의사에 의한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물건을 지배하겠다는 이거 사실적 자연적 의사로 좋게요. 그래서 3살짜리 꼬맹이도 막 태어난 애기도 어떤 물건을 쥐고 있으면 점유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의사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갖다 점유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한에 기해서 소지하고 있는 거를 점유권이라 그러잖아. 권한에 기해서 실제 소지를 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관리로 하더라도 점유권은 인정되는데 형법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점유의사에 기해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 자체가 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례에서 바로 나옵니다. 판결로 1번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193조 절도죄의 요건으로서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적용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듯이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추상적 권리로서 이전이 되지만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점유권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이 193조는 형법에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판결 2번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갑이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관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갑니다. 일단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피상속인인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을 병의 공동 소유에 됐어요. 공유관계죠. 공유에 속하게 됐는데 현재 을과 병이 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점유했냐 이거예요. 자, 절도죄가 공소제기 된 거예요. 절도죄로. 절도죄는 객체가 어떻게 된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에요. 그러면 이 피고인은 내연관계는 갑이 사망함에 따라서 소유권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동점유 관계에 있다가 1인이 사망해서 자신의 단독 점유가 되는 거죠. 이 서류에 대해서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을병 소유 피고인 점유의 서류를 가져간 거예요. 절도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굳이 생각한다면 횡령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횡령죄의 주체는 뭐라 그랬죠? 신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에 기해서 재물을 보관한 자야. 을병이 이 피고인에게 그런 거 해준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보관자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되지 않아요. 결국 죄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을병,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을 및 병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행위가 을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결국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인 소유는 맞지만 타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오는데요. 민법상 점유보조자, 신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 없는 그냥 일반 알바생이라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원래 그냥 가져가면 뭐예요? 절도야, 절도. 근데 이 사례는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 말이 뭐냐면 신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판례 다시 나올 겁니다. 이 판례 번호 관련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신임 위탁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게 돼서 형법상 보관의 주체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1번만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요건 나오죠. 형법에서 점유란 어떤 권한에 기한 소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되는 간접 점유, 점유 개정 방식에 한 점유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의 점유, 상속에 한 점유죠. 절대 인정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오듯이 점유보조의 점유를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행사할 때 신인관계 기초한 위탁관계가 있을 때는 형법상 점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이제 박스에도 쭉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객관적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관적 정신적 요소,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규범적 요소. 이 점유 세 가지를 다 한 번씩 판단해요. 그래서 객관적 물리적 요소로서의 점유, 주관적 정신적 요소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규범적 요소의 점유로 인해서 점유 개념이 축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객관적 물리적 요소에서 점유나 주관적 정신적 요소에서 점유가 부정되더라도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점유가 확대돼서 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회적 규범적 요소로서의 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 관리 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 가능성 외 주관적 요소로서 지배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뭐래요?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규범적 요소의 점유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판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거 뭐 그냥 군용물 어떻게 땅 파다 보니까 군용물이 발견됐던 거죠. 이걸 가져갔다 그래서 군용물 절도냐 이거야.
당연히 군용물은 당연히 국가 소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점유냐 이건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봐야 돼. 땅 파다가 발견해서 우연히. 그래서 점유 이탈한 물건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걸 가져갔다 그래서 절도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세 가지 점유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 뭐 엄청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점유의 개념 파악할 때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몇 가지 일단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고 한번 보죠. 객관적 물리적 요소 이게 점유의 요소 중에 객관적 물리적 요소인데 이게 사실상 지배 상태예요.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장소적 밀접성 또는 장소적 시간적 적용 가능성 나오는데 구체적 예를 보세요. 휴대하고 있는 물건 당연히 내 점이죠. 또 집안이나 가게에 있는 물건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있어. 그런 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자기 점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상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점유의 적법성을 유하지 않으므로 불법한 점유라도 사회통념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된 경우 점유를 긍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거는 형법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의 점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의 점유 있죠. 이런 거 형법상 보호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이거 불법 점유죠. 하지만 형법상 보호 가치는 점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탈취해 가도 절취해 가도 절도입니다. 이런 건 좀 생각하고. 근데 대신에 절도범의 점유 이건 보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절도죄, 절도범의 범유, 점유 부지는 빼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정신적 요소에서 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게 사실상 지배 의사만 있어도 된다고. 사실상 지배 의사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구체 정리해서 유아 정신병자 점유도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누구는 안 돼요. 법인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누가 대신 대표이사가 점유를 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잠재적 지배의사로 족합니다. 보세요. 점유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유하지 않고 잠재적 의사로도 좋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누구? 사자. 수면자도 당연히 잠재적 지배의사가 있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만 사자는 영면에 들었다 그러죠. 절대 깨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 점유는 부정됩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객관적 물리적 요소로서 사실상 지배 상태 점유에서 어떤 거요? 절도범의 점유는 보호 가치가 없지만 또 뭐가 된다? 사회통념상 불법 점유라도 평온한 점유가 설정된 임차기간 만료된 임차인의 점유는 보호 가치 있다. 이 정도를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신적 요소의 점유에서는 사자의 점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자의 점유. 잠깐만요. 제가 뭔가 설명을 잘못했군요. 저기 객관적 물리적 요소에서 사실상 처분 가능성에서 점유 보존하는 절도범의 점유 있죠. 요것도 일단 점유는 맞아요. 다시 얘기해서 갑이란 놈이 A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다시요. 갑이란 놈이 A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을이 다시 그 물건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되면 절도돼요. 다시 해서 절도범의 점유도 타인 점유 맞아요. 절도죄에서 타인 점유 맞다고. 갑이 A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란 놈이 그 사정을 알고 다시 훔쳐갑니다. 이랬더라도 소유권자는 원래 A죠. A 소유. 그리고 현재 누구 점유? 갑 도둑놈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서 역시 절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나중에 이제 저기 주거침입죄에서 점유랑 제가 약간 지금 헷갈려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산범죄에서 점유는 일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객관적 물리적 요소의 점유 상태만 있어도 바로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도둑놈의 점유도 보호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범의 점유도 점유는 맞습니다. 주관적 정신적 요소에서는 잠재적 지배에서 누구? 사자의 점유 꼭 기억하세요. 인정되지 않고 또 윗단락에 있는 법인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두 가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서 점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유가 확대되는 경우래요.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 장소적 지배 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밭에 두고 녹이고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죠.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아. 그래도 사회관념상 당연히 이 소유주의 점유로 봅니다. 또 복귀 습성이 있는 가축. 그죠? 우리가 동네 그냥 돌아다니는 개, 길 잃은 개 그냥 집에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 횡령이 되려는가 몰라요. 하지만 복귀 습성, 지네 집 잘 찾아가는 개를 잘 찾아다니는 개를 굳이 끌고 옵니다. 이건 절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판례가 있는 거죠. 강간 현장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 핸드백. 역시 피해자가 그냥 놓고 갔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걸 버리겠다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현장에 두고 간 피해자 핸드백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행위 절도로 처벌했어요. 점유이탈 횡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류물 분실물에서요. 특히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판례들이 있게 되는데 니은부터 볼게요.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내에 두고 온 물건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판례가 두 개 있어요. 당구장하고 PC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손님이 당구장이나 PC방에서 자기의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놓고 나온 사람의 소유는 맞아요. 소유는 맞는데 누구 점유냐? 당구장 주인, PC방 주인. 이걸 관리자라 그러죠. 당구장 관리자, PC방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가 창설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손님이 이를 가져가 절도입니다. 또는 종업원이 가져가 절도입니다. 관리자,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D급 보세요. 그러나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에 유리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판례 있죠. 고속버스하고 지하철 사건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지하철 승무원이나 고속버스 운전사가 이 물건,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이탈물로 봐요. 그래서 이때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객관식 용이니까 외워두세요. PC방 당구장 가져가면 절도. 그리고 뭐다? 우리 지하철과 고속버스 사례에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됐습니까? 근데 기준은 뭐다? 이 사회적 규범정류소의 점유 때문에 점유가 이제 뭐 축소 확대 관련된 얘기예요. 자,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점유 축소 관련해서 2번 보도록 합니다. 판례 있죠?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축의금을 받은 경우. 자, 우리가 이걸 언뜻 보면 사기 같죠. 사기. 근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피해자에. 자, 만약에 이처럼 신부 측 접수인인 것처럼 기망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너 가져하고 줬어요? 신부 측에 전달해줘 하고 줬어요. 그래요. 신부 측에 전달해달라는 의사로 줬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신부 측 접수대 점유를 침해한 걸로 봐서 절도로 처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신부 측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가 성립된다. 이거 사기죄 사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기망한 놈에게 너 가져라는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고요. 신부 측 접수대 점유를 침해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금은방 사례도 기억하시죠?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가져갔다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다음에 돈 주세요라고 금은방 주인이 가져가라고 처분한 적 없죠. 그래서 가져간 건 이건 절도야, 절도. 여전히 금은방 주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뒤에 판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판례, 설사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잠재적 점유라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인정되는데, 그래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인은 폭행을 도취,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해 처음부터 이 상해를 이용해서 물건을 절취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그냥 우연히 상해 고의로 때렸어. 그리고 쓰러지니까 물건을 보니까 좋아 보여. 그래서 가져갔어. 이건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옛날 판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상해죄와 절도죄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 사례. 그 다음 사회적 규범 정료소 본 사례죠. 읽었던 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 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입니다. 알겠죠? 소유권은 당연히 인정돼요. 강간 피해자의 소유인데 누구 점유냐죠. 점유 이탈물이 아니라 강간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그래서 피고인이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가는 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취거한 걸로 봐가지고 절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개념 축소 금은방 사례 말씀드린 겁니다. 화장실 가 거기 두 번째 줄 써 있죠.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순금 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 아직 피해자의 점유였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바도 없고요. 피해자 소유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걸로 봐서 절도로 봅니다. 그 다음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PC방, 2번 당구장입니다. 그래서 뭐 볼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이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그래서 이를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다 돼 있죠. 그래서 PC방이랑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에 유리한 경우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을 볼까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입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 그래서 말이 되게 언더라인 해놓은 겁니다. 고속버스 운전사는 언더라인 따라가 보세요.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승객이 유실물 발견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점유이탈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1번 지하철 전동차 사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대비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